실로 봉합하느냐 아니면 본드를 붙이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흉터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둘의 선택에 있어서 크게 자원을 짓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술방에서 붙인 드레싱이 가장 깨끗하다. 저는 태어날 때까지 손을 대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동안은 갑상선 브로스들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한 걸 배워왔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분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피부과 노미령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미령 교수님을 모시고서 갑상선 환우분들의 질문지를 뽑아왔고요. 노미령 교수님께서는 저의 주치이시기도 하시고 빅브라더 장항서 교수님의 주치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마에 정말 큰 상처가 있었는데 안 보이시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수술 전, 그리고 수술 직후, 그리고 수술 후의 흉터 관리에 대한 걸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장항석 교수님께서도 켈로이드 체질로 알고 있는데 그 켈로이드 체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 환자들이 오면서 저는 켈로이드 체질인데 수술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켈로이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흉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피부나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건 간에 그 손상의 결손을 메우는 과정이 결국에는 상처 회복 과정이고 상처 회복 과정의 마지막 결과물이 우리가 흉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켈로이드는 뭐냐? 켈로이드는 흉터의 한 종류예요. 흉터라는 것도 수술 자국처럼 그냥 선으로 남는 게 가장 일반적인 흉터라고 하면 선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모양이 두꺼워지고 뚱뚱하고 아프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대해지는 것이 켈로이드입니다.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자기가 손상을 받은 부위보다 훨씬 더 흉터가 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팔에 보시면은 불주사 맞은 자국이 저렇게 커지는 경우, 그다음에 귀걸이를 했던 자국이 저렇게 커지는 경우, 앞가슴에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났던 환자가 이제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흉터가 생기는 경우, 배꼽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한다고 조금 찔렀던 자국이 저렇게 커지는 거를 켈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왜 체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켈로이드는 가족력이 있어요. 본인이 있으면은 우리 아빠도 있었어요, 아니면 엄마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하는데 비후성 반응이라는 것도 켈로이드랑 오인하기 되게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켈로이드 체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켈로이드가 아니라 비후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후성 반응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흉터가 가해진 자극 정도로만 딱 올라옵니다. 비후성 반응은 누구에나 다 생길 수가 있고 흉터 수술 후에도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유성 반응이랑 켈로이드랑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저희 아빠가 켈로이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수술을 받기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게 나은 걸까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미용이 제일 좋으려면 수술 안 하는 게 최고인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최대한 예쁘게 낫도록 해야죠.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미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렇게 절개선만 이렇게 하고 딱 거기만 수술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저것처럼 저렇게 잡아 당기면서 수술을 스페이스를 열어야 수술이 되는 거예요. 목에 남은 절개선은 얇게 보이지만 그 전에 저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 스킨 이렇게 엣지라 그래요. 이 자른 그 엣지 부분이 크러싱 인저리 눌려서 많은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열어서 이렇게 막 당겨서 그런 인저리 주지 말고 좀 크게 열어라 차라리. 맞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더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 교수님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켈로이드 기왕력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교수님들이 손상을 최소화해서 수술한다 하더라도 손상 주는 자체의 문제가 있고 손상 복구 과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부터 흉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배웠던 수술 방법 중에 이제 목 이런 데에 흉터가 안 남는 로봇 수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피부 결하고 반대로 긋죠. 맞아. 잘 나은 경우는 이렇게 나요. 거의 티가 안 나는데요? 그죠? 근데 아주 잘 나은 경우고 노미령 교수님께서 한 환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런 식으로 남죠. 그러니까 팔을 접으면 겨드랑이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니고 낫이 못 입죠? 그런 거, 그런 문제가 된 거죠. 환자분들이 네네. 이제 로봇 수술하면 흉터가 절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탑도 다 많이 노출이 되는 걸 입어보니까 저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서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향 때문에 절개선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보이지 않으려면은 겨드랑이 결에 따라 가지고 겨드랑이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 아마도 로봇이 근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공간이 같아요. 안 열려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잘 낫는 경우에는 잘 낫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꼽이랑 다른 데 켈로이드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켈로이드는 아니고 비후성 반응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나마 사진이. 교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저 정도인 거죠? 치료해가지고 조금 좋아진 가라앉은 거죠. 상태인데 그렇죠. 저게 이제 치료를 한두 번 하고 사실 어제도 왔었던 사진은 거의 다 납작해져가지고 붉은기만 약간 보이는 상태라서 치료를 해주면 좋아지는데 딱 얘기하고 싶은 게 흉터는 어디는 남는다라는 거를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 아토피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아토피가 있는데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상처가 아물거나 아니면 흉터 발생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가 문제가 돼가지고 수술을 못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토피라는 게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인데 수술을 할 때 염증이 당연히 조절이 되면은 수술의 경과 또는 결과도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데 큰 장애는 아니라는 것.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수술할 때 봉합하는 방법이 흉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추가로 실로 봉합하는 것과 본드로 붙이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술실 봉합 방법은 정말 수술자마다 다르죠, 네, 교수님. 네. 암 조직을 제거한 후에 봉합은 이게 단순하게 피부 윗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부 전층,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근육, 근막 뭐 이런 데까지 다 이루어지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표피 봉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실로 봉합하느냐 아니면 본드를 붙이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흉터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둘의 선택에 있어서 크게 좌우는 짓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봉합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아니 이렇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도 이렇게 본드 봉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는 딱 이런 방식으로 닫아요.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바깥쪽으로 실밥이 보이지 않게 외과에서는 아메리칸 수처라고 부르고요. 서브큐티큘레 수처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 저렇게 싹 닫아 놓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본드로 바르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꼬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본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부착시켜주는 힘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상처가 좀 더 예쁘게 낫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드라마 보면 주치의분이 딱 벗고 야 빨리 예쁘게 꼬매 막 이렇게 하고 나가시잖아요. 빨리 닫아 약간 이러면서.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꼼꼼히 닫으면 이 빨리 닫아라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빠르게 예쁘게 닫아라.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왜 마지막까지 이 주치 집도의분이 안 꼬매주시고 닫아라 하고 가시는 거지? 뭔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저 끝까지 해주시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제가 닫으면 더 예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니 결국은 수술은 많이 해보는 사람이 제일 잘하거든요. 저는 요새는 뭐 저보다 저희 전임 교수님들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닫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예쁘게 잘 닫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이 그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실 거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꼬매는 분이 꼬매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부가 잘 낫느냐 안 낫느냐는 피부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주치의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결만 딱 맞
맞춰주는 봉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임의 선생님도 워낙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는 게 잘 돼 있다면은 선생님보다는 아마 전임의들이 좀 더 잘하시지 않을까 훨씬 싶습니다.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더 예쁘게 꾸며야 될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보고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걸 들으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그 링게를 맞으러 갔을 때 간호사분이 좀 바쁘셔서 의사분께서 놔주셨는데 계속 못 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팅팅 붓고 이래가지고 아니 왜 이랬더니 막 진짜 미안한데 링게를 간호사가 훨씬 잘 나. 나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나봐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 조사해본 바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마지막에 성형외과 분께서 마지막으로 꼬매주시면 어떨까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었어요. 한동안 저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술을 1시간 하는데 성형외과 들어와서 1시간 20분을 닫고 앉았고 이게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건 하염없이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냥 외과에서 닫은 것보다도 별 그렇게 더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마취를 오래 하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만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서 저희는 요새는 그냥 외과에서 다 합니다. 네. 제가 워낙에 흉터를 많이 보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은 성형외과 수술하고도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형외과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한다고 해서 봉합의 결과가 절대 좋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 외과 교수님들의 환자들을 제가 다 보거든요. 봉합 상태는 정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흉터가 얼마나 남느냐 안 남느냐는 결국 사실 교수님들은 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피부도 다 다릅니다. 근데 다들 다 똑같이 안 남기를 권하는데 결국에는 환자 요인, 그러니까 내가 피부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피부 상태뿐만 아니라 목의 해부학적 구조, 뭐 이 쇄골뼈가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근육이 많은지 적은지,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켈로이드의 기왕력 같은 유전적인 요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습관. 예를 들어 이거를 수술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뭔가 무거운 거를 들거나 아니면 아기를 안아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너무 봉합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으로는 봉합이 잘 돼야 흉도 덜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후 관리가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절개선이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절개선을 좋아하는데요. 사진 여기 보시면 저게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절개선이에요. 목걸이를 딱 걸면 가려지게, 지금 MC 건 목걸이만 딱 해도 가려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기관에서는 조금 더 위쪽에 할수록 그 켈로이드가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생기니까 위쪽으로 할수록 상처가 예쁘게 나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관들도. 사실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이제 목에 켈로이드가 생긴 환자를 본 적이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최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셔가지고 이게 켈로이드가 생기는 부위가 이 쇄골뼈 아래쪽에 이제 선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는데 그렇게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쇄골뼈가 너무 두드러지신 경우에 누워 있을 땐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력방에 의해서 서서 있으면 이게 조금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쇄골뼈에 그 흉터가 딱 걸리는 경우에는 조금 비후성 반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넥클래스 라인을 한다 하더라도 선을 결정을 할 때 누운 자세보다는 조금 더 앉은 자세에서 먼저 한번 표시를 하시고 누워 있으면 이게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교수님. 그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은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저희 그 박성수 교수님께서 늘 수술방 들어가면 딱 앉혀놓고 딱 설계를 하고 이제 누우세요. 주무시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꼭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비후성 반응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쇄골뼈 사이에 딱 걸리시는 분들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움직일 때마다 지속이 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십사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술 직후 시점에 환우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인데요. 상처와 흉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수술이라는 걸 하든지 어떤 상처가 생깁니다. 이제 상처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흉터가 될 때까지 세포가 이제 증식하는 증식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흉터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처가 되게 잘 아물고 적절하게 있을 때 있고 적절하게 끝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흉터가 되지만 이런 과정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만둬야 될 때 안 그만두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비유성 반응이나 아니면은 켈로이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염증기랑 초기 과정은 딱 드레싱하는 수술하고 나서 한 1일에서 4일까지가 이런 염증과 이제 세포가 증식하는 기는 우리가 드레싱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관리를 하고 한 4일 정도 지나가서 보통 얼굴 같은 경우 한 5일째면은 실밥을 뽑잖아요. 근데 실밥을 뽑는 수가부터는 이제 흉터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흉터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 치료라고 하는 거는 보통 4일 이후부터를 이제 우리가 흉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상처와 흉터가 다른 건데 그럼 상처와 흉터 관리법도 다를 것 같아요. 그 관리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까요? 상처는 아무래도 수술 직후의 상태를 관리를 하는 것이라 수술하는 과에서 하게 되고 수술 후 상처가 아물면서 발생한 흉터에 대해서는 또 달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술 직후 상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는 선생님도 뭐 인턴 과정 뭐 이렇게 보면 막 다 유령같이 아침에 눈곱도 못 띄고 일어나서 환자들 드레싱 다 띄워서 다시 드레싱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케어한다.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근데 요새 개념이 많이 바뀐 게 수술방에서 붙인 드레싱이 가장 깨끗하다. 균이 가장 없는 상태에서 됐기는 괜히 그걸 일일이 띄어서 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뭐 맹장이 터져서 수술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상처라면 그건 매일 띄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방 수술이나 갑상선 수술처럼 감염이나 오염될 확률이 적은 거는 굳이 이렇게 띄어서 붙이는 게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하는 분이 없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왜 저 수술했는데 여태까지 드레싱도 안 해줘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게 제일 깨끗하기 때문에 두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환자들도 빨간 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타딘이라는 거를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상처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서 막 받고 그다음 때에 따라서는 갑상선외과는 안 그러는데 다른 외과에서는 그걸 그대로 놔두시고 그다음 드레싱을 그대로 하시고 매일매일 그걸로 소독을 하시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피부면에서 보면은 베타딘 자체는 이제 상처 회복에 되게 방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싱을 할 때는 베타딘을 아주 깨끗하게 셀라인으로 닦아주시고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미 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가 네. 베타딘 엄청 좋아하죠. 외과는 베타딘 진짜 좋아합니다. 막 모든 데다 베타딘 바르는데 이게 아까 제가 상처 봉합한 사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닦고 나서 베타딘으로 다 한번 닦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닦아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인 거즈를 해놓아서 이런 식으로 붙여요. 이걸 이제 스터리 스트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서 이제 딱 붙여놓고는 더는 태어날 때까지 손을 대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에 저거를 떼고 다시 드레싱을 하나요? 아니면 언제 저거를 스테리 스트립을 떼고 붙이고 하시나요? 네. 외래 왔을 때 하는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저거를 보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 일일이 띄세요. 태어나서 외래 온 날 다 띄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 자연스럽게 샤워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제가 이 스테리 스트랩을 준비해 왔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네. 저렇게 좀 하나하나 갖고 하나하나를 잘라서 붙인 겁니다. 바로 수술 직후죠. 예. 수술 직후에서 근데 보통은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는 유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실로 봉합을 했을 때보다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붙여주는 힘을 주는 역할이 있기는 하는데 아주 간혹가다 교수님 저거를 따로 사서 한두 달을 붙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거를 붙이면은 상처가 벌어진다는 거를 방지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문제는 스테리 스트립이 결국은 이게 접착력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접착이 너무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우리가 자극 피부염이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려워 죽겠는데도 계속 붙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떼면 이제 벌개지는 거죠.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벌개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상처에 염증을 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염증인 딱 어느 정도까지만 있어야지 딱
상처가 맞아. 잘 아무는데 결국엔 제가 염증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하고 정말 끝에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국소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붙이지 절대 이거 붙인다고 해가지고 벌어질 상처가 안 벌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오래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네, 이게 5일에서 7일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 이후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붙여놓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흉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흉터 관리는 결국에는 저 스테리스트립을 이제 떼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1번은 목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씻어야죠. 근데 간혹 가다 수술 부위 만지기 싫다고 거의 한두 달을 다른 데는 다 씻으시는데 여기는 씻으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셔요. 그래가지고 만져도 안 되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기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술 후 24시간부터는 물을 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주일 정도 돼서 이제 스테리스트립을 떼게 되면 아무래도 접착제 때문에 굉장히 여기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살살 물로 잘 닦아내시고 이 부분은 샤워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닦아내고 그게 흉터 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는 실리콘 제제가 중심이 됩니다. 실리콘 제제가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흉터 관련 약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네, 너무 요즘에 엄청 많죠. 저도 다 알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흉터 자체에 아무런 염증이 없고 그냥 흉터만 남은 경우에는 실리콘 제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실리콘 제제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실리콘에 의한 압박도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덮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상처에 수화를 하는 거죠. 하이드레이션. 그게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엔 저런 실리콘 제제 안에 자외선 차단제가 이미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은 뭐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피부 색깔인 것도 있고 이제 투명한 것도 있는데 투명한 것조차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다 그래요?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추천하는 방법은 저는 많이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제 실리콘이 이렇게 밴드처럼 붙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낮에는 붙이고 밤에는 떼시고 저런 실리콘 연고를 한번 바르시고 주무시라고 합니다. 아침에 다시 외출을 할 때는 저 실리콘 바른 거를 좀 닦아내셔야 돼요. 왜냐? 이게 미끌미끌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바르고 위에다 바르면 얘네들이 부착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밀리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콘 제제가 내 흉터에 얼마나 잘 부착되어 있느냐가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의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밴드에 관해서도 너무 속설이 많아요. 어떤 브랜드의 밴드가 제일 좋고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종류에 따라서 정말 차이 없습니다. 모 브랜드는 좀 두꺼운 것들이 있고 근데 때로는 두꺼운 것들이 이게 움직일 때마다 두꺼우니까 잘 떨어지세요. 그래도 좋다고 떨어지고 위에다가 또 테이프를 엄청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테이프 때문에 주변이 또 벌겋게 돼서 오세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 본인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잘 달라붙어 있고 자극감이 없고 붙였을 때도 가렵거나 아니면 따갑지 않은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실리콘 제제 말고도 이제 시중에는 되게 많아요. 그 양파 추출물 또는 알란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양파 추출물보다는 실리콘 제제를 더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실험실 측에서는 이게 흉터에 좋을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이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못한 그런 근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왜 뭐 화장품에도 발림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발리고 나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이렇게 때처럼 밀리는 거. 안 흡수되고 안 흡수되고.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차라리 나오는 이렇게 거. 사실은 이런 양파 추출물 자체의 그 제제 때문에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 이게 마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때처럼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환자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게 닦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나오네요.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일단 때처럼 나오면 안 되고요. 실리콘 제제 본인한테 맞는 거를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너무 비싸지 않은 거. 네. 그러니까. 그럼
봐요. 네. 제가 봐도 좀 비싼 근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비싸면 다 좋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라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아까 이제 실리콘 제재 안에 아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외에 자외선 차단을 뭔가 관리해야 될 방법은 갑상선 외과에서는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예전 경험 때문에 그런데 네. 환자들이 이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거의 상처가 새까맣게 착색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외선 차단제 좀 바르시라. 네. 바르시라 하니까 간호사들도 그걸 내내 듣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자외선을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외선이 정말로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는 사실 드레싱 제대로 다 압박이 되어 있잖아요. 자외선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터 관리를 할 때 제가 낮에는 크림보다는 밴드를 붙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밴드 자체가 이제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자외선 차단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붙여도 충분히 자외선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부터 목까지 나갈 때마다 매일 바르시기는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잘 우리가 습관은 안 돼 있는데 이제 유독 여기만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자외선 차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정말 스카프를 딩딩 묶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옷으로도 가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역시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데 닦고 붙이고만 해도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상처에 착색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상처에 착색이 온 이유 뭐 이게 골프를 열심히 쳐가지고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상처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는 착색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흔한 거는 그 스테리 스트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처 자극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접착을 하면서 접착을 뗐다 뺐다 하시면서 생기는 염증,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즉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주 시커멓지는 않고 좀 거뭇거뭇하게 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자극을 끊으면은 자연 복원이 되기 때문에 좋아져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죠. 그렇죠. 제일 그게 못 기다리는데 근데 기다리면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지고 두 번째로는 보습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실리콘 제제에 있어가지고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아무는데 과정에서 수화, 하이드레이션, 보습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을 돌려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습을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피부과적으로는 이제 색소를 조금 없애줄 수 있는 연고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색소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훨씬 더 좋아진다.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상처 치료를 할 때 보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또 살짝 붉어지고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또 환자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흉터 치료가 되게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치료는 하고 싶은데 치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떤 운드 힐링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를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또 과정이라고 다 얘기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치료를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 과정 없이는 사실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다들 막 회복 기간에 뭐 그냥 나가도 되나요? 메이크업 해도 상관없나? 이런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다들. 네네네. 좀 이렇게 티 나나요? 뭐 이런 걸 엄청 물어보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역시 과정이 있어야 또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장항석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 수술 후 실밥이 남아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후성 반응은 3, 4개월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가지고 이 환자들은 처음에 잘 내원을 안 하세요. 5개월 차, 6개월 차쯤에 나타나거든요. 백화점 가서 우리가 좋은 화장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습에 가장 좋은 거는